다음 순서는 저희 골 13번이고요. 환경 목표고요. 발표해 주실 분은 좀 특별한 저희 학생 강사예요. 같은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랑은 좀 인연이 작년부터 저희가 유한 킴블리에서 하는 환경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하시게 특강을 해주셨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3번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시사점을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주수정 학생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산림환경학과에서 현재 산림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주수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환경이라던가 그 국제정세라던가 이쪽에 관심 많으신 분들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그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해서 SDG 중에서도 특히 환경 분야, 골 13번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이 부분 다 들으셨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SDG가 특히 의미가 있는 이유는요, 원래는 MDG, 그러니까 새천년 개발 목표에서는 개도국의 사회 발전을 중심으로 다뤘고 특히 빈곤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접근을 했었는데요. SDG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보편성의 원칙을 강화했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가 아니죠. 어쨌든 빈곤이라던가 기아라던가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환경 분야에 대해서 포션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보면은 8개의 중점 목표에서 17개로 확대가 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MDG는 목표의 분절성이나 획일성이 있었는데 이것이 SDG에서는 목표 간의 연계성이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각국의 이행 책임성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목표 설정 과정에서 MDG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 방식을 사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다 아시겠지만 탑다운 방식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사회라던가 교감이 잘 안 돼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결과를 못 냈던 게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SDG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과 사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강화됐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이고요. 이게 현재 MDG에서 SDG로 넘어간 것 중에서 한계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속가능한 발전은 이런 얘기고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SDG가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잖아요. 왜 굳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을 썼을까? 그것을 보면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지구적인 미래와 보다 밝은 내일을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썼다고 보입니다. SDG의 주요 축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 하나는 사회, 그리고 하나는 환경이에요. MDG에서는 환경이 8개 목표 중에서 하나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3가지 중요한 축 중에서 하나로 포션이 넓어졌습니다. 예, 보시면은 그래서 5개의 주제 영역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이 17개의 목표들이 다들 서로 연계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따로따로 보면은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자료를 찾아보니까 5개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환경 목표군은 6번, 7번, 11번, 12, 13, 14, 15번 이렇게 목표들이 다 환경 목표군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디 보자. 6번이니까 물이고요. 수자원에 대한 접근. 7번, 지속가능한 에너지. 그리고 11번, 도시라던가, 지속가능한 사회와 도시 부분이죠. 13번,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14번, 어류자원. 15번, 생물 다양성과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 다 환경 목표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환경 목표군이 커진 이유는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MDG라던가 SDG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그런 유엔의 행동들이잖아요. 목표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MDG에서 이게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기아라던가 빈곤을 우리가 해소시켜보자, 개선해보자. 이런 게 중심적인 가치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기아와 빈곤은 단순히 돈 잘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스스로의 발로 일어서고,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생산을 해서 잘 먹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증대를 시켜주고 향상을 시켜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어서 환경 목표군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변화 다들 아실 텐데요. 그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서 세계적인 재난이라던가 그리고 식량 생산성의 감소, 어류 자원의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점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원래 목표로 하고 있던 기아라던가 그 사회 발전, 그 빈곤의 해소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악영향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또 환경 목표군을 강조한 점도 있는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골 13번, 그러니까 클라이밋 액션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목표들이 이 13번과 연계가 되어 있나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 수자원, 깨끗한 물이라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왜냐하면 기후변화는 크게 대응과 적응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그 대응은 결국에는 그 온실가스의 감소, 그리고 온실가스의 감소는 교통과 산업 분야에서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특히 석유 에너지, 이산화탄소라던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그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에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적응은 어떻게 하면은 생태계의 그 회복력이라던가 그리고 사회의 적응력, 이런 힘을 강화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 지속 가능한 에너지는 이 적응과 대응 양쪽 모두에서 중요하게 코어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리고 8번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고요. 그 9번 목표, 그러니까, 네, 산업구조라던가 그 사회에 대한 향상된 지속 가능한 그 성장. 그리고 11번 목표 도시, 12번은 이제 소비 분야예요. 지속 가능한 소비, 지속 가능한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엔 에너지를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경제 활동의 그 결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온실가스가 배출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지구 시스템이 망가지게 되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14, 15번은 어류랑 그리고 숲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2번 여기 굳이 따로 놔둔 이유는 이러한 그 목표들이 그 기후변화에 따라서 심각하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3, 14, 15번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자 해요. 이게 어떤 목표들인지 그리고 세부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는 13번 목표입니다. 13번 목표에는 크게 그 5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모든 국가에서 그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역량을 강화한다. 기후변화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응과 적응의 두 가지 분야로 나눠지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대응 방안들을 종합해보자. 세 번째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번 교육을 해서 인식을 바꿔보자. 그래야지 지속 가능한 소비, 그리고 거대한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테니까요. 그래서 교육, 인식 증진, 인적 및 제도적 역량을 증진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13A번은요, 이번에 녹색기후기금이 송도에 지금 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2020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를 우리가 기금을 모아보자. 라는 것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금이 있어야지 그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원이 되니까요. 그리고 13B번에서는 그 최빈국에 대해서는 특히 이쪽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효과적인 대응이라던가 적응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을 증진시켜주고 기술 이전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요. 그리고 그런 구조를 강화해주자. 특히 기후변화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이것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영향이 나타나고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아동, 그리고 소외된 공동체들, 그리고 무엇보다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는 이런 세부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13번 목표와 관련해서 사실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많은 그 목표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2개만 집어봤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 어류 자원에 대한 그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자원의 보전과 그 사용입니다. 그걸 하나 짚어봤고요. 나머지 하나는 그 생태계 서비스, 생물 다양성 이쪽입니다. 예, 보시면은 14-1번에는 2020년 5년까지 그 해양 오염을 줄이고
2020년까지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그 복원을 해보자. 왜냐하면은 이 기후변화가 또 해양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이 그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수온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지금 보면은 호주라던가 뉴질랜드 인근의 그 산호초들이 전부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백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그 수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산호초를 구성하고 있는 그 생물들이 다 견디지를 못하고 떠나거나 죽어버려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또한 그 산성화가 있는데요. 이 산성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폐각이라던가 어패류들이 이제 자기 조개 껍질을 잘 못해서 어획 생산량에 그 문제를 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복원을 좀 해보자. 그리고 어획량을 규제하고 파괴적인 어획을 종식시키자. 그리고 2020년도까지 해안 및 해양 영역의 10%를 보전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보전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어획이라던가 하지 말고 생물 다양성이 보다 풍부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특별한 가치를 지닌 지역들을 보전을 하자.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보호구역이 많이 없어서 그래서 10%라도 제대로 보전해보자. 그런 세부 목표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까지는 그 어획이나 남획을 조장하는 어업 보호조금을 금지하고 2030년까지는 어업이나 양식업 관광업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서 그 이익을 증진해보자라는 목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굳이 그 환경 분야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사실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SDG라는 것은 모든 국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보다 풍요롭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빈곤이라던가 그리고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지에서 이 SDG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 환경 분야랑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는 해도 이렇게 어획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세부 목표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4-A번에서는 이제 빈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해양 기술을 보다 그 선진국들이 열심히 개발하고 연구해서 기술 이전을 시켜주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소규모 영세 어업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으로서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보시면은 그 그러니까 어촌 주변에서 이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충분히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못한 결과물을 얻으니까요.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4-C번은 그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한 그 국제적인 제도를 이행하자고 합니다. 다 정해져는 있는데 별로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곳곳에서 또 많은 그 파괴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행 잘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15번입니다. 여긴 제가 조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행스럽죠. 네. 육지 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을 증진하고요. 산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를 중단시키고 이걸 회복시키고 생물 다양성의 손실을 중단시키자. 여기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 육지 생태계 그 중에서도 특히 산림과 생물 다양성 분야에서 그 사막화에 대처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그리고 생물 다양성의 그 손실을 막자. 이게 그 주요 골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요. 그 육상과 내륙의 그 담수 생태계와 그리고 산림, 습지, 산맥, 육지와 같은 생태계에서 그 보전을 하고 복원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을 하자. 그리고 15-2번에서는 산림과 재산림화를 증대하자. 이게 보시면은 생태계라는 것은 결국에는 거대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그 생태계라는 시스템의 일부 인자고요. 이게 그 생태계라는 것이 그 생물 다양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는 그 생태계의 그 다양한 환경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습지라던가 산맥이라던가 이런 생태계, 연안 생태계 이런 게 다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서 사는 다양한 생물군들이 있고 그 생물군들의 그 풍부함이 결국에는 시스템을 강력하게 해줍니다. 그 생태계는 5가지의 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는 지금 복합성을 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복잡성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자들이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먹이사슬로서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의 거대한 순환이 일어나고 그 결과 생태계는 보다 강력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물 다양성이 그만큼 줄어들면 결국에는 생태계 역시도 마찬가지로 취약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5번 목표에서는 생태계를 우리가 잘 보존하고 더 향상시켜보자. 또 동시에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켜보자. 이 2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물 다양성은 결국에는 농업의 생산성이라던가 먼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전지구적 관점에서는 어업의 생산성 등과 같은 그 식량 생산과도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아와 그리고 결핍, 그리고 빈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 15-2번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그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서는 그 자카르타 지역은 도시고, 수마트라라던가 깔리만탄 지역에서 그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그 도시림 근처에서 일어나는 짜잘한 산불 말고 굉장히 거대하게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싸그리 다 타고 이제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나라에서는 그 재가 다 그쪽을 이동하니까 공기가 오염되고 그러니까 또 막 항의를 하는 거죠. 너네들 왜 그러냐. 그리고 또 동시에 그쪽에 수마트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역시도 너무 공기가 안 좋고 하니까 그분들의 그 건강 문제에도 영향이 크고요. 이 건강 역시도 이쪽의 세부 목표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3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 웰비잉에 대해서 이것도 다 연결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림화와 재산림화를 그 전지구적으로 좀 더 이제 해보자. 왜냐면은 그 파괴된 지역을 또 복원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그리고 2020년도까지 사막화를 방지하고 척박해진 토지와 토양을 복원하고 토지가 황폐화 없는 세상을 이루도록 노력해보자. 이게 왜 그러냐면 사막화는 약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3번째 단계가 거의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최종 단계가 되면은 토양의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나무를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이전에 그 박정희 정권 때 그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조림을 해서 국토 녹화를 성공적으로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참 힘들었던 게 그 토양 자체가 성질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평지에 있는 그 비료라던가 흙이라던가 그 전부 다 산으로 짊어지고 옮겨 날라서 토양 자체를 회복시키고서야 산림화가 가능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그러게요. 죄송해요. 사실 조금 긴장했어요. 네. 그래서 그 아프리카 쪽에서도 지금 흔히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몽골이라던가 중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레이트 그린 월이었던가 그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지금 중국이 열심히 또 나무 심고 있잖아요. 또 이런 것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양이 황폐해지면은 그만큼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고 토양이 유실이 일어나니까 결국엔 토양에 있는 영양분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또 토사가 이제 하천으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이제 농사를 망치는 거죠. 그래갖고 북한이 현재 이런 문제를 마찬가지로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에는 그 산림 생태계 보전을 확보하자 이런 게 있고요. 예, 그리고 5번째 세부 목표는 자연 서식지의 악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고 종의 멸종을 보호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생태계와 그 생물 다양성은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15-6번에는 유전자원의 활용으로 인한 혜택의 공정하고 평등한 분배를 이룬다는 건데요. 그리고 또한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것은 그 CBD랑 많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Convention on Biodiversity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 유엔의 3대 협약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보시면은 그 재작년이네요. 평창에서 생물다양성 총회가 일어났었잖아요. 개최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하게 이제 채택되고 현재 발효 단계 진행 중인 게 유전다양성의 공평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기아나 결핍과 또 연관이 되는 이유는요, 유전자원, 그러니까 농업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종자입니다. 산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종자의 중요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산림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산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목이 우점을 하고 있는 거대한 생물 군집이에요. 얘네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존재와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을 끊임없이 반복해 나가는데요. 때문에 세대를 교체하는 것이 이런 생태계를 보다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런 종자 생산이라던가 결실이 제대로 안 되면요, 세대가 단절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은 생물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엔 그 숲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하게 농사를 짓는 데서도요, 이 종자가 제대로 된 종자가 있어야 되고 좋은 종자, 튼튼한 종자, 생산량 좋은 종자, 맛있는 종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이분들의
기아나 결핍을 해결하는데 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이런 유전자원, 종자라던가 이런 걸 활용하는 것은 특히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세부 목표에서는 보호종의 포획 및 거래를 종식시키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시텍스라고 해서 그 야생동물에 대한 그 불법적인 그 수렵이라던가 그 판매하는 거, 그거를 막는 협약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고, 특히 그 정부 거버넌스가 썩 좋지 못한 그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이런 불법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8번 세부 목표는 외래종의 침습을 막는다는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외래종은요,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 얘네들을 견제하고 막을 만한 그 해당 생태계의 그 생물 군집이 형성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은 지금 휰불나방 때문에 그 물풀의나무 숲들이 전부 다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요. 이 물풀의나무 숲들이 거의 한 100헥타, 100만 헥타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나방이 들어가서 그걸 갉아먹는데, 이게 어디서 왔냐면 아시아에서 왔어요. 중국, 한국 이쪽에서 왔는데, 그 우리나라나 그 중국이나 이런 아시아권은 이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 흰불나방을 효과적으로 억제를 할 수 있는 기생 활이라던가 벌이라던가 이런 생물군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그 미국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산림청에서는 사실 모니터링만 하고 손쓸 방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종의 침습을 막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9번 목표는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국가 및 지방 계획에 포함시키자. 그리고 15-A번은 이제 재원들을 충분히 확충하자. B번은 그 인센티브를 제공해주자. 그리고 C번은 지역사회의 능력을 배양하는 등 국제적인 지원을 강화해주자. 이런 내용인데요.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글로벌한 주제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엔 현장은 로컬적인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그 로컬에서 사시는 분들은 결국 지역사회 공동체 분들이신 거죠.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만이 이제 그 외부적인 지원이 들어갔다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분들께서 그 지속 가능한 사회를 이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 지역사회 능력을 배양해야 되는 이유는 사실 국제기구에서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국제기구, 예를 들어서 FAO나 유넵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의, 어디가 좋을까? 예, 시에라리온 지역으로 갔다 쳐요. 그런데 그 시에라리온 지역에 갔지만 이분이 산림이라던가 생태계를 공부하였다 하더라도 정작 거기 가서는 완전 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일전에 UN 어디였더라? 예, 사막화방지 협약의 사무총장님께서 그 강연을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께서도 가장 그 강조를 하셨던 게 글로컬을 강조하셨어요. 철저히 국제기구 직원들이지만 그 로컬라이즈 돼야 된다. 왜냐하면 환경이 전혀 다르고 그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결국 그 지역 공동체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 일전에 어떤 한 그 담당 직원이 그 시에라리온인가 그쪽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가 완전히 그 숲이 없고 토양이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이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재조림을 하고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켜보자 이러면서 이제 또 갔단 말이에요. 야심차게. 그분은 거의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갔었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동원해도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분은 유럽권이었던가 해서 그 온데림 쪽을 주로 공부를 하셨는데 그 시에라리온 이쪽은 아무래도 열대 기후다 보니까 완전히 그 방법이나 기술적 접근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농부들이 문제를 해결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이게 수분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그 나무 둥치라던가 깊은 그 우물 같은 걸 파서 그 안에 종자를 넣고 그 물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는 이제 후속 세대, 그러니까 이제 묘목들이 막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처럼 그 지역사회 능력을 배양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분들이 그분 나름대로 그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전통 지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지역 환경 내에서 적응하기엔 굉장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그 13번 기후변화의 대응 목표와 그 환경 분야 이슈들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니까
나중에 이걸 또 다 듣고 나서 또 스스로 탐구를 하시고 뭔가 그 턴페이퍼 작성이었나?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길래요. 그래서 그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보다가 그래서 이런저런 그 환경 이슈가 있다고 해서 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일어나는 환경적인 이슈는요, 아까 말씀드린 바다 산성화, 수온 상승, 기후의 극단화. 그러니까 2014년도에 그 필리핀 그 외교관이 유엔 총회에서 한번 울었잖아요. 이게 그 필리핀에 그 하이엔이 와버려갖고 이게 다 그러니까 기후변화로 인해서 기후가 극단화되고 하다 보니까 태풍의 영향력이 강력해져서 필리핀을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진짜 기후변화 대응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예, 그게 생각나서 갖고 와봤고요. 말했던 그 기아나 빈곤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곡물 생산성 이런 게 감소되고 수자원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리아 내전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지금 시리아 내전 때문에 유럽 지역에 난민들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리아 내전에 중요한 발발 원인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 리차드 시거라는 그 분이 2015년도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그 시리아 내에 있는 초승달 지역이 거기가 완전 곡창지대로 시리아 내의 대부분의 그 곡물 생산성을 책임지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지역인데 거기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거의 한 10년 정도, 10년이 넘게 가뭄이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내 곡물 수급이 전혀 안 되고 사람들 살기가 팍팍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론 종교라던가 이런 분쟁 원인들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그 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그 식량 생산이 망가져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뭐 이런 연구 결과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2005년에 노먼 마이어스라는 그 환경학계의 거두 중에 한 분이신데요. 그분이 재밌는 게 리차드 시거라는 이분이 연구한 것과 비슷한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후변화가 지속되면은 결국에는 전반적인 생산성이라든가 생태계 서비스 자체가 나아지기 때문에 기아나 난민 그리고 전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생각이 났어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모이신 분들께서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산림밖에 다루지 못해요. 아는 게 그쪽밖에 없고. 그래서 국제개발을 전공하신 분, 정치외교를 전공하신 분, 누구는 혹시 유아교육을 전공하셨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분야를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건데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다양한 분야가 연계돼서 환경적인 이슈를 형성하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았고 단순히 환경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된 전공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전공 역시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진짜 이 환경 분야 같은 필드에서 만나게 되면 반가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13, 그거 13의 B항이요. 천천히 하셔서. 네, 여기 보시면 최빈국에서 효과적인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구조 강화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가로에 보면 여성, 아동, 소외된 공동체 구성 이분들이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예시가 있는지 실제 상황을 왜냐면 그 컨셉 자체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현실에서 뭐 예를 들어주실 수 있는 경우를 하시면 알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여성, 아동, 소외된 공동체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한국 말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그 자연 환경에 1차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 숲이 사라지거나 하면은 이분들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도시는 그래도 돈이 있으니까 수도 인프라라던가 전기 인프라 같은 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좀 추워도 그 전기로 난방해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 같은 것도 사실 산간지역, 우리나라만 봐도 산간지역이 먼저 끊기지 도시 안 끊기잖아요. 그렇게 수도 인프라가 안 돼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 가뭄이 극심해졌다 하면 이분들은 우물물 길어다 먹고 사는데 우물물이 말라버리면은 이제 수분 부족으로 그 고통받으실 수도 있고, 특히 더러운 물에 더욱더 노출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예,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제학과였으니까 예, 보면은 그 경제가 성장을 하면 할수록 그 사회가 여성이라던가 아동의 인권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고 교육 문제에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후변화는 직접적으로 경제에도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을까? 일단 이런 것도 있어요. 좀 간접적이긴 한데 그 뉴욕에서 엄청난 대한파가 왔었잖아요, 겨울에. 근데 그랬더니 증시가 일제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증시를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 날씨가 좀 안 좋아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집 안에만 박혀 있고 막 이제 잘 안 돌아다니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증시를 다루는 사람들의 그 약간의 민감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기분의 변화 이런 것들도 그거에 영향을 조금 미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최빈국에서 기후변화 관련 계획 및 관리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서 구조를 강화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면요. 최빈국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의외로 땔감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많아요. 예,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석유나 석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동네는 여전히 그 몇 없는 나무를 베다가 그 땔감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도국이 되면은 그래도 가장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 석유, 석탄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기후 극단화, 그러니까 기후 변화를 초래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런데 그 석유와 석탄으로 넘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선진국들이 기술도 있고 재원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장 성진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자. 예, 그런 의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생분이시고 네. 상임 쪽 예, 그렇습니다. 네.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그 녹색기후기금이 제가 알기로 이제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네. 우리나라에 유치되면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유치되면서 되게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허허허,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그한테 관심이 엄청 많았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성북 캠퍼스도 제가 찾아가서 했었는데 정확히 근데 아직까지 이 기구가 최근에 뭘 하고 있고 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녹색기후기금에 대해서는 안타깝게도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일단 갖고 있는 그 주섬주섬 들은 정보를 다 해보면은 아직 그 기후기금이 제대로 다 모이지가 않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슬슬 뭘 해볼까 고민하는 단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천에 있는 게 사무국이고 그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이사회에서 행사하는 건데 대한민국은 현재 이사회에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결정 권한은 조금 부족하고 네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는 게 이게 전부입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사실 기후 변화에 대처한다는 게 네. 굉장히 민감할 수 있는 주제인 게 지금 이미 발전이 되어 있는 선진국들에겐 의미가 있는 논의 주제일 수 있으나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중국은 뭐 이미 G2랑 분릴 만큼 경쟁이 되긴 했지만 뭐 인도라든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왜 너네가 다 기후를 다 망쳐놓고 우리에게 자꾸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많이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계획을 하고 있는지 SDG가. 아, SDG가요? 네, 그러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자, 그게 나오기만 하면은 모든 회의에 지연을 시켜버리는, 떡밥이라고 하면 너무 비속어 같겠죠. 네, 그런, 네, 논쟁 중 하나인데요. 보시면 아까 전에 녹색 기후 기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실, 네, 그래요. 선진국들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을, 하긴 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좀 있긴 있다. 근데 이 기후변화란 거는 결국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을 받고 타격받는 거고, 그리고 너네가 제일 취약하다. 그러니까 함께 나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개도국들은 사실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결국에는 에너지 소모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산업 성장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으니까 개도국들 같은 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불만을 그래도 선진국들이 자기 책임을 인정하면서 공동의 효과적인 책임이었나? 공통적인 책임. 죄송해요. 자세한 기억은 안 나는데, 선진국들이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녹색 기후기금 같은 걸 만들어서 재원을 확충해서 너희들한테 기술 지원이라던가 인프라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걸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도국들도 거기서 조금 긍정적인 이제 마음을 얻고, 그래서 이번에 파리 협약 같은 경우에도 모든 국가가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를 해서 통과가 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브라질이나 인도나 중국도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기후변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걸요. 그래서 중국이 G2라고는 하지만 사실 아직 개발도상국적인 측면이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도 파리 협약을 할 때 미국과 대승적인 합의를 이루어냈고, 그런 영향력이 추동이 돼서 결국에는 파리 의정서가 나오게 된 것이, 파리 협약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네. 그래서, 개도국들은 무조건 다 하기 싫다라던가, 무조건 선진국만 하고 있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SDG에서는 지금 보면은 끊임없이 13-A번이나 B번이나, 그리고 13-3번도 보면은 교육을 또 증진을 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제 개도국들한테 지원해주겠다 이런 얘기랑 또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13-A번에 지금 녹색 기후기금이란 걸 대놓고 적어놨잖아요. 여기서 약 70개국 이상이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요. 강력한 선진국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